안녕하십니까, 코스피 권고입니다. 오늘은 4강 재무상태표와 요금설명 3 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부채의 구조, 그 다음에 유동부채, 그 다음에 매입채무,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과 단기 사채,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의 구조입니다. 부채의 구조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유동부채의 세부 항목으로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단기사채,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비유동부채는 세부 항목으로 장기차입금, 장기사채,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부채입니다. 일상적인 영업활동 관련 자산이 유동자산에 포함되었다면 유동부채 역시 일상적인 영업상 부채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유동부채에서 주요 계정 과목은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이자,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유동성 장기 부채 등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이 항목들이 투자자에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업종의 특수성에 의해서 수주기반 업종, 건설, 조선 이런 업종들은 선수금도 중요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바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크면 유동성이 좋다는 것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클 경우에는 유동성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고, 부채는 1년 이내에 지급돼야 할 부채입니다. 1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의 가용성이 더 높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보면 기업의 유동성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매입채무입니다. 매입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등의 기업의 제조 및 판매 활동에 관련된 재화를 외상 거래할 때 발생을 합니다. 저쪽 자산 쪽이 매출 채권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겠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출 채권에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자, 매입 채무는 기업의 협상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입 채무가 크다는 것은 구매처에서 외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를 다량으로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그 구매처에서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은 기업의 협상력이 좋다는 뜻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원재료 값이 폭등을 하거나 하면은 매입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한 번에 많은 돈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물건을 구매해서 매입 채무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당장에 현금을 지불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개선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줘야 될 현금들을 다른 곳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집중을 한다던가 가장 급한 곳에 유동성 있게 현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채무는 꼭 완전 적어야 좋은 금융부채는 아니고 정말 완전 크게 많지만 않다면 늘려야 좋은 영업 부채가 되겠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거나 업종 내 경쟁 구조가 독과점이 될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구매 협상력이 상승을 해서 대금 지급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흐름도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상승하고 기업 입장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 채무는 어느 정도 비율로 조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과 단기 사채. 단기 차입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고, 그 다음에 단기 사채는 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를 발행할 때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빌리는데요. 차입금하고 사채에는 이자가 붙는데, 단기 차입금과 단기 사채는 장기로 빌릴 때보다 낮은 이자율과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빌린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단기 차입금과 단기 사채는 1년 이내에 빌린 것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것들이 상환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과 단기 사채가 낮은 이자율과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해도 어찌 되었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비율이 유지되는 게 좋다는 거겠죠. 어떤 항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수익성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유지되면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항목이든 적절한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기본적으로 적어야 좋은 거는 맞는 거겠죠. 다음으로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비유동부채였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1년 이내에 이 비유동부채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유동성 장기부채 항목으로 전환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5년 후에 상환해야 하는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이게 4년 후에 유동성 장기부채 항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만기가 도래야 한 그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목이 바뀌는 경우,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자가 발생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차입금, 사채 이런 것과 함께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할 항목입니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진 않는지, 기업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영업과 무관한 단기금융 부채 규모를 판단할 때는 단기 차입금, 단기 사채,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합산 규모를 보면 그냥 참조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과 가장 관련된 부채는 매입 채무겠죠. 자, 이로써 유동 부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비유동 부채 그리고 부채 총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